8번 문제 한번 볼게요. 8번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2명을 출산하려는 자에게는 형평성이 법안 이가 더 크다. 자, 사고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요? 이게 역추론의 출발입니다. 지금 수력, 그러니까 법률 효과에 해당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핵심적인 효과에 해당하는 것, 이거를 먼저 보는 거예요. 형평성을 보는 거죠. 형평성은 뭐라고요? 형평성은 모두가 이제 그 선택을 실현할 수준을 합법적으로 선택할 실현을 동등하게 획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2명을 출산하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형평성이 크다라는 것은 모두 경제적 조건에 구애 없이 그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안 2를 한번 보죠. 법안 2를 보니까요. 2명 이상을 낳으려면은 이게 뭔가 법에 맞으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한 명당 사회초년생 2년치 연봉 수준의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서 이 한 명만 출산하게 했다라는 걸 보면요. 2명 이상을 출산해가지고 벌금 부과한 게 합법적인지도 의문이에요. 합법적이지도 않죠, 사실. 법을 위반한 거예요. 법을 위반해가지고 지금 벌금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죠? 평생 한 명만 출산해야 되는 겁니다. 법안 2가 법안 1보다 형평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법안 1을 볼 필요 없이 법안 2부터 봐야 되겠네요. 근데 법안 1 자체는 형평성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법안 2를 한번 볼까요? 법안 2는 허가증이 있고 이거를 거래를 통해 가지고 허가증을 판매할 수도 있으니까 구매할 수도 있는 거죠. 2명 출산하는 사람은 법안 2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법안 2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합법적 선택을 실현할 수단을 뭐 구매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법안 2가 합법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법안 1보다 무조건적으로 형평성이 크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 모두가 경제적 조건에 구애 없이 동등하게 획득할 수 있음을 말한다고 했는데요. 거래제잖아요. 시장을 활용합니다. 자, 시장을 활용한다는 것은요. 돈이 없는 사람은 구매를 못하니까 아예 이거를 뭐 권리 자체를 못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써놨죠. 반례 생각하기라고요. 비트 같은 경우는요. 반례를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제가 아까 전에 법안 이야기 드렸다시피요. 법안 1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법안 1을 지금 평생 한 명만 출산하도록 하는 거니까 법안 1에서는 합법적 선택을 실현할 수단이 지금 없구나. 2명 낳는 법에 있어가지고는요. 아니면 그냥 벌금을 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법안 2가 그러면은 구매하니까 그나마 합법적 선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반례를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반례를 생각하면은 어떤 게 가능한 거죠? 형평성은 경제적 조건 구애 없이 모두가 동등한 거예요. 법안 2는 뭐죠? 돈이 있는 사람만 시장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2명 낳을 수 있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은 시장에서 구매를 못할 거고, 그러면은 합법적 선택할 실현을 동등하게 획득할 수 없겠죠. 그래서 법안 2가 형평성이 더 크다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어요. 이선지 같은 경우는 판단 불가에 가깝겠죠. 예외가 분명히 있습니다. 법안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제 요건이라든지 경제적 환경 같은 거를 고려해야지만 법안 2가 뭐 형평성이 더 클 수 있을지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상황 가지고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법안 2가 형평성이 오히려 낮을 수도 있어요. 돈 많은 사람만 이제 합법적 실현 수단이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아예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아이를 2명 낳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안 2가 형평성이 더 크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거죠.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평생 자녀 한 명만 출산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아예 합법적 수단을 못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이 판단이 돼야 돼요. 이게 반례 생각하는 건데요. 이 추리노증 문제를 풀 때는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기억 한번 보죠. 우리 풀었던 거. 출산을 원하지 않는 자한테 기억보다 니은이 효율성이 더 크다. 니은이 뭐였죠? 시장기제를 활용하는 거죠. 시장기제를 활용해가지고 거래되도록 하는 거. 그러면은 출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득 봅니다. 기억, 니은이 이득을 보는 거고 기억은 이득을 안 보니까요. 기억이 효율성이 높다. 틀리죠? 기억 지워집니다. 그럼 니은만 한번 보면 돼요. 니은이 기억보다 형평성이 크다. 니은 역시도
돈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합법적으로 선택을 못 합니다. 그럼 합법성이 크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거죠. 달리의 예외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니은, 지우는요, 정답은 그냥 간단하게 2번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몇 문제 풀었죠? 지금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문제까지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실제 리트 시험장에서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리는 사고를 여러분이 따라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빠르게 풀립니다. 정확하게 풀려요. 잘 틀리지도 않고요.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1년 동안 저랑 함께 훈련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다음은 10번부터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멈춰서 풀어보신 다음에 제 해설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네,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토대로 역시 옳은 건지 틀린 건지 판단 불가한 건지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자, A 조치는 처음 구금형을 선고할 때 재범 가능성이 있는가를 판단한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서술이 구금형을 선고할 때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쪼개보기를 왜 공부하는지가 이 10번 선지에서도 나오는데요. 구금형을 선고할 때 대상자가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라는 이 뒤에 내용을 한번 보세요. 법률 선고잖아요. 여러분들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구금형을 선고한다. 이게 법률 효과입니다. 법률 효과로서 너는 구금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대상자가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라는 이야기는 뭐죠? 이게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 중에 하나가 재범 가능성 여부여야 이런 말이 성립하는 거예요. 재범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재범 가능성 있고 그리고 and 플러스 범죄가 중하지 않다. 이러면 구금이다. 이런 식으로 즉 이렇게 법률 요건에서 재범 가능성이 나와 있고 법률 효과에서 구금이라는 게 나와 있어야지만 지금 선지에서 말하는 이런 서술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즉 여러분들이 그냥 글을 볼 때 법 조문 같은 것, 법률과 관련되어 있는 글을 볼 때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를 나눠서 볼 수가 있어야지만 이 문제가 제대로 풀리는 거예요. 자,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금형일 때 판단한다라는 게 되어 있으면 여기 그럼 뭐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요? 어떠한 경우 구금형이다라는 게 나와 있어야죠. 지금 구금형 사시면 첫 문장에서 구금형이 대상이라고 되어 있고 구금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미한 범죄를 처음 저지르고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구금형 집행을 받는 사람. 구금형은 그럼 어떤 경우 받죠? 경미한 범죄이고 유죄 판결이 되는 경우 구금형 집행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경미한 범죄를 받아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구금형이 될 거고 사실은 지금 이 앞쪽에 나와 있는 이 표현 자체도요. A 조치는 경미한 범죄를 처음 저지르고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구금형의 집행을 받는다라는 말 표현 자체가 경미한 범죄를 처음 저지르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구금형이 된다라는 말보다도 경미한 범죄고 그거를 처음 저질러야 돼요. 그 다음에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다음에 구금형 집행을 받는 이 사람이 대상이다에 해당하겠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했던 이 텍스트에서는 어떻게 보든 간에 아까 전에 좀 억지로 해석을 해주려고 했지만 억지로 해석하더라도 구금형 선고할 때 재범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사람이 대상인데 그때 교정 정도를 고려하여 재범 가능성까지 낮다고 판단되면 남은 자녀형기에 집행을 중단하는 거죠. 자, 여기서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엇을 판단한다고요? 자녀형기에 대한 집행 중단을 판단하는 법률 요건이 재범 가능성이 낮은지에 대한 여부인 거예요. 구금형을 선고할 때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분석해보면 너무 명확하거든요.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를 선지를 쪼개가지고 비교하는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냥 글을 읽고 문제를 풀려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헷갈리는 거죠.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를 구별하고요. 지금 선지에서 말을 하는 것은 구금형이라는 것이 내려진다. 그때 재범 가능성 본다. 이런 구조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실 엄밀하게는 언제 구금형이 되는지에 대한 구금형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구금형에 대한 정의가 없고 A 조치라는 게 경미한 범죄 처음 저지르고 유죄여서 구금형이 되는 사람 대상. 그때 거기 플러스
2분의 1 기금 기간 시점에 재번 가능성이 낮으면 A 조치에 따른 자녀 형기에 대한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구금령을 선고할 때 A 조치에서 재번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전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옳은 내용은 당연히 아니고요. 판단 불가냐 틀린 내용이냐? 사실 A 조치에 대한 내용은 A 조치는요. 이 A 조치에 대한 법률 요건은 구금령을 선고할 때 재번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죠, 여러분들. 맞죠? 지금 A 조치에 대한 내용은 언제 판단한다고요? 처음 선고할 때 판단하는 게 아니라 2분의 1 시점에서 재번 가능성을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예 지문 내용에 비춰서도 이 내용이 명료하게 다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담겨 있다고 하면은 틀린 내용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약간 판단 불가라고 서술해도 되는데, 어쨌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확실하게 옳은 선지는 아니고, 지문의 내용이 A 조치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배치되는 내용이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이게 제대로 풀리려면 어떤 사고가 있어야 된다고요?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를 구별하는 그런 서술이 있어야 됩니다. 자, 11번 문제는요. 거기서 조금 더 확장되어서 법률 효과끼를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자,